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김만음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앞둔 여당의 풍경. 반면에 당 혁신연찬회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결의문을 채택한 한국당 사정 짚어봅니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도 마무리돼가고 있죠. 6분의 전문 패널들과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1박 2일에 당 워크숍을 했던 여당, 더불어민주당, 오늘 점심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첫 오찬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겠지만은 당청이 공동 운명체다.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어느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법 465개가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소야대에다가 다당제 여기다 최근에 여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관철시킬지 이런 게 좀 과제처럼 보입니다. 그 전에 어제부터 1박 2일의 워크숍을 통했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청와대에서 마무리한 건데요. 어제 워크숍에 참석했던 추미애 대표 여기 이런 자막이 나와 있네요. 상당히 어렵고 아픈 진통 예상된다. 그런데 이야기는 중요한 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과제이기 때문에 진통이 클 거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 과제가 있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낙연 총리 등을 포함한 청와대, 정부 모두가 참석했던 어제 워크숍이었죠. 여기 원이라고 말하면 샷이라고 답해달라. 제가 이것을 참석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라고 질문을 해봤더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건배사 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주관했던 만찬사에서 가장 짧게 하다 보니까 건배사를 원이라고 하면 샷이라고 답해달라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 입법 과제를 안고 있는데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관련 논란도 되고 있고요. 또 정부 식약처장 관련 인사문제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 오히려 여당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른 문제까지도 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청와대하고요. 또 워크숍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보고 패널들의 입장,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정권만 바뀐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국민들께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 저도 당정청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나가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사훈련 중이고 또 안보 상황도 엄중해서 우리가 축배를 들거나 흥을 돋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기를 확인하고 또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실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절실, 성실, 진실로 대통령님이 되셨는데요. 이제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삼실이시더니 대통령이 되시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자랑스럽죠? 요즘은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뉴스 볼만하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 대통령 한 사람 바꿨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희도 뿌듯해집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위기 속에서 빠른 속도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추진해가는 모습. 대통령께서 이 국정 운영 철학, 이 소통 그 중심으로 해가시는 그 모습에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을 끝내고 오늘 낮에 오찬했던 장소에서 했던 발언,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추미애 대표 또 우원식 원내대표 발언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한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하나는 역시 강조했던 것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하나 지금 군사훈련 안보가 이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축배를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야 된다. 그래서 동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쳐야 된다. 이런 지적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아마 지금 뭐 을지훈련이 있고 그렇잖아도 오늘 또 이런 시간에 북에서 미사일을 쐈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또 마침 홍준표 대표가 며칠 전에 당청 간에 또 저녁에 회식했던 걸 가지고 뭔지 지적했던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집권 여당 의원들 전체가 대통령과 더불어서 식사했던 걸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00일이 조금 지났죠. 지난 17일이 100일이었기 때문에 110일이 됐네요. 그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회가 출범했을 때와 한 110일쯤 지난 오늘의 당청 관계 똑같은 것 같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 언제 대통령 당선됐는데 아직까지 자축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0일 됐는데 지금쯤 됐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자축연 할 때가 아닙니다. 자축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고 워크숍 네. 끝나고 나서 한 건데 처음이기 때문에 축하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뭐 처음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럼 지금 한 서너 번째 만나서 예. 하반기 국회를 어떻게 지금 열어갈 것인가. 국정과제 178개 중에서 92%인가가 이 입법 개정과 관련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동안 인사정책들이 잘 된 게 뭐고 안 된 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예.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뭐 의원들 모셔다가 위로연 하는 거 좀 안 맞고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반적으로 여당이 그래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그 헌법에 나와듯이 헌법 상권 분립입니다. 국회는 분명한 것은 한쪽으로는 정부를 견인 지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견제, 감시를 해야 돼요. 특히 네. 여당의 역할이 그게 중요한데 지금 여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위로인이나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 제가 볼 문사랑 때는. 옆에 서 있는 네.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잠깐요. 문사랑 옆에 서 있는 분은 그 누구예요? 추미애 패싱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가 추미애 예. 대표 사진.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여의도 실종 사태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자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정치만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기껏해야 지금 저 나와가지고 추미애 대표는 뭐 3쇼? 3소 얘기했어요. 제가 3실 얘기했군요. 3실인가 뭐 제가 볼 때 원식 대표가 그 3소. 그렇게 하고 또 무원식 대표는 이제 뭐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이제 뭐 그런 식이나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뭐 청와대 이 계신 분들이나 장관들이 예. 할 얘기지 국회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기회 있으면 더 하시고. 뭐 비슷하십니까? 전기현 아니요, 의원? 뭐 저는 아유, 그 지금 차 교수 얘기하세요.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지금 당적을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예. 상당히 뭐 좀 이렇게 비판적 시각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팩트는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 언제까지 지금 자충전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여당 의원들과 이렇게 다 같이 자리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110일 만에 드디어 오늘 처음 하는 장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늦은 하나의 상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자체인데 이것을 마치 뭐 110일 동안 계속적으로 자축만 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그 팩트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정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때보다도 뭐 나름대로 불협화음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과연 여의도 실종으로까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은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 3선급 이상 중진 의원들은 아마 그 지난 2004년도에 그 탄핵 열풍에 의해서 당선됐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 17대 국회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소위 말하는 탐돌이라고 해서 네. 뭐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개혁적 드라이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당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당청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면서 결국 참여정부가 실패하는 그런 예. 사례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일종의 이 교훈, 역사적 교훈 때문에라도 예. 지금 당장은 이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의 드라이브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예. 그런 행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저는 뭐 지금 앞서 그 추미애 당대표의 패싱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당청 간에 일종의 건장한 긴장 관계의 또 한 단면으로 추미애 대표의 패싱 이야기도 놓을 수도 있고 예. 놓는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에 쓸데없는 분란 말고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정부 초기에 힘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이전에 참여정부 시기에 초선 의원들 108명들의 각기 나온 목소리를 가지고 108번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옥샵에서 보니까 그런 건 상당히 경기화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차 의원 얘기했다시피 자칫 또 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라든가 견제의 목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또 같이 양면적으로 존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만덕 부장.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청 관계가 과연 최근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추미애 대표가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관여하느냐 마느냐 그 갈등이 있다가 이제 봉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 기구인 꼴이 내린 거죠.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걸 논의하는 거로 인해서 일단 봉합을 했는데 네. 오늘 계기로 이러한 갈등은 저는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그게 이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갈 뻔했었는데 아하. 갈등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가고 큰 틀에서는 당청 협력이 잘 되는 방향으로 특히 노무현 정부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제가 이제 출입 기자로서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용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약간 상반된 듯한 용어가 하나 뭐냐면 당정청 일체라는 말도 강조했지만 예. 당청 분리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청와대가 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예. 일체는 뭐고 또 분리는 뭐냐라고 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아마 우리 차 교수님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근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청 분리, 당정 분리라는 말은 이제 안 쓰거든요. 예. 오늘도 보면 공동운명체라고 당정청 공동운명체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 정부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런 입법의 협조라든가 이런 걸 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추미애가 추다르크에서 내년에 주도권을 하려는 걸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좀 갈 거다. 그리고 오늘 그 모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108일, 집권 108일이 지나서 109일째 만나는 거라는데 예. 108일간 동안에 108번뇌를 거쳐가지고 예. 이제 좀 생각을 좀 가다듬자 하는 날에서 오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소집한 예. 거니까 과거에도 역대 다 정기국회 앞두고는 이런 만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정기국회도 남기고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 단계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전기현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 인식은 분명하다. 지난 100일 동안은 국민들에게 본인의 실력만으로 충분하게 지지율을 끌었지만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만족감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협치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 때문에 조금 전에 대통령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면에 간간히 비쳤던 의원들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긴장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요? 보면 꼭 불려 나와서 대통령이 훈시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간 의원들이 저는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 자리는 당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좀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달라 이러는 이제 부탁의 자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뭐 호응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또 응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상황 정도가 아니겠느냐. 네.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이 분명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국회 쪽에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네. 이런 이제 과제를 던져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특히 입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라는 것이 여당 내부에 단합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가 야당과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추미애 대표가 기소와 재판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는 식의 지적을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추미애 대표가 정치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은 말을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잘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 재판 많이 하지만 지면 다 오판이거든요.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한명숙 총리 건 같은 경우는 1심하고 2심 또 결론이 달랐거든요. 예. 하지만 그 3심까지 거치면서 한명숙 총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한 총리가 결백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결백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게 또 단순 사건이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갖다가 받았는데 예. 그리고 또 제가 기록을 갖다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기사에 나온 거나 이런 판결문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 한명숙 총리 재판이 어제 판결 나온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마찬가지로 예. 뇌물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라고 할 만한 의심할 만한 증거하고 정황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들 열 몇 분 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들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전직 총리를 갖다가 그 사법 처리를 갖다가 한 건데 이 결론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추미애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예. 이런 식으로 논평을 하는 것은 결코 잘 말한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한명숙 전 총리 부근에 있는 사람들 또 현재의 집권 여당 쪽 입장에서는 물론 불편한 심정이라든가 조금 공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가 하나가 이제 무혐의로 끝나게 되니까 이어서 또 추가로 기소했던 데다가 당시 마침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까지 끝나서 만기 출소한 다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논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은 문제를 충분히 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정우 그럼에도 실장.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건네진 돈의 일부가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많은 부분들이 이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는데 확실하게 이런 의혹들이 씻겨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한명숙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 이외에는 사실 그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대부분의 어떤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명숙 총리의 어떤 여죄 여부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집권 여당의 어떤 자세에 있는 것이죠. 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법부의 권한을 깎아내리는 그런 뭐 태극기 집회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그런 이 법정에서의 소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신한테 유리한 판결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면서 자신들의 불리한 어떤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한다면 예. 이 지금 노란 풍선을 든 이 분들의 어떤 이 움직임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만의 요구, 그들만의 어떤 이너서클끼리의 어떤 그런
이 요구나 회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번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사법부 개혁까지 연결시킨다면 국민들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와는 완전히 유리된 그런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긴급 발언 있어요? 네, 긴급 발언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분명히 예측하건대 그 추미애 당대표가 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독자성을 발휘 못하면 조만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다음 정기국회 때 야당이 추미애 대표 내지 민주당을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왜요? 직접적으로 청와대하고 대화 내지는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국회 운영은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거 그런데 아닌가요?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니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그래도 예 지금 그래도요?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이 좀 예, 많은데, 알겠습니다. 예, 좀 저렇게 청와대의 어떤 그 이렇게 파견처럼 역할을 하면 야당에서 일단 상대로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청와대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것을 보완 대체하는 역할도 또 못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정치라는 것이 여야가 같이 굴러가는 거고 경쟁 관계도 상대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집권 여당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현할 때 대한 세력이 이걸 뒷받침해 준다거나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가 봅시다. 일단 제1야당인 원내 의석으로 봤을 땐 제1야당이고 지지율도 뭐 제1야당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로 마쳤죠. 1박 2일의 연찬회를 마쳤는데 아마 내용상으로는 그 연찬회가 혁신 연찬회였을 겁니다. 연찬회였는데 예상키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관련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했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관련 문제는 언급이 없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돼가지고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되고 있는 건지 일부 친박계 의원들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은 지금 연찬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온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하면서 비판 결의문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연찬회 가기 전에도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 관련해가지고 신적폐란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을지프리드 가디언 훈련 중에 서로가 건배했다는 이런 지적까지 하면서 신적폐란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인 결의문을 냈고요. 이 과정에서 이철우 의원 이낙연 총리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이 이번 달 30일까지 사드 배치, 추가 배치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정보를 밝혔는데요. 막상 이낙연 총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가십부를 흘러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서초구의 소속 의원이죠. 여기서 무슨 야한 닭은 뭐 해가지고 이상한 퀴즈를 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조금 더 하여튼 뭐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과연 이렇게 연찬회를 통해 살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런 연찬회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남기고 있는 과제는 뭔지 추가자를 조금 본 다음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제와의 단절입니다.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세력이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통합과 화합을 통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보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한다. 네. 지금 저렇게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혁신 연찬을 통해서 좀 뭔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뭐
이미 보도에도 나왔지만 토론하고 논쟁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혹시 지금 대안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보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네. 정부 뭐 잘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또 지적이 하나하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은 네. 꼭 발목 잡기 위해서 비틀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수단만 찾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 지금 보수가 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또는 새로운 개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맞서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네. 그 대안을 놓고 논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때리기만 하고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의 성찬, 즉 선언만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정서에서 더욱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어제 저런 자리에서 정말 조금 전에 홀딱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저런 농담 섞인 이런 비아냥들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세기를 찾겠다고 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왜 무너졌는지 그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워크숍 전에, 연찬회 전에 했던가요? 그 사회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주대한 사회민주주의 연대 그 대표를 불러다가 강연을 들었는데 아까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했어요. 구체제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 예컨대 전두환 집권 시기나 이런 건 청산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정무 실장? 필요하죠. 저는. 근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예. 저는 좀 전에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8번뇌가 안 보인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예.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단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쩌면 집권 여당이 집권 첫 해에 보여야 될 게 108번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봤는데 자 지금 왜 그 구체제와의 단절이 그냥 공허하게 들리냐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07석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107번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든 재선 의원이든 첫 번째 연찬회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곧 정기국회가 열리고 한다면 예. 이제 이 진짜 집권 여당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상임위에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연찬회에서는 각 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야당의 목소리입니다. 야당은 원래 사실은 목소리들을 내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정치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전열을 막 가다듬어야 되는데 근데 절기를 보여야 구호는 되는데 우리는 하나가 구호인데요. 보니까 네? 우리는 하나다 그게 그렇죠. 구호인데요. 그게 우리는 하나다가 구호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아하. 봐요. 결기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저 도대체 지난번 4.13 총선 때 어떻게 공천을 했길래 이렇게 무기력한 초선들만 보이는지 초선 의원들 이름도 기자들이 기억을 못한대요. 왜? 기자들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던져줘야 기사거리 좀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이번 연찬의 가장 구체제의 단절이 안 되는 이유가 의원들 열기가 안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지원 교수가 바로 이어서 발언하고 싶다고 저한테 신문을 예, 보냈어요. 저도 뭐 이종건 그 실장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예. 뭐 이번에 이 자유한국당 연찬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그겁니다. 답정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답만 해라. 대답만 해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 자체가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사실 위기였던 것이 2004년도 아닙니까? 천막당사 시절에 그때 그 당시 구원투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였습니다만은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총선을 치르면서 당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상당히 그 남원정으로 대변되는 소작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 목소리들이 예. 같이 어우러지면서 대한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 사실 뭐 지금 친박 청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 논란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 아마 그 이유는 분명히 또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만약 이재용
삼성그룹 그러니까 부회장에 대한 재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죄로 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문제를 갖고 또 왈가왈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벌써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에 가장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 친박계라고 한다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일단 소나기 오니까 좀 피하고 보자. 그런 방관자직 자신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의 사실 앞으로 미래가 돼야 될 소장파들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당의 자유한국당의 미래 자체가 어두운 것이 아니냐. 왜 그러면 입을 닫고 있을까? 야, 이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함부로 나섰다가 내 다음에 공천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 지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정작 당의 앞의 미래가 상당히 암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만덕 부장. 제1야당이 이제 살아나고 제대로 되려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1야당은 견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를. 근데 그거는 뭐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제시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 그래도 바로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비전과 노선을 제시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청산하는데 그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거나 뭔가 이 청산하는 작업을 해야 바른정당과의 어떤 보수 통합도 이뤄내고 그다음에 외연이 확장이 되는데 또 그러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새누리당 지지도가 15% 전후 나오는데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사실 친박 지지층이거든요. 사실상 유권자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도 누가 나서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결국에 정당은 역시 뭐니 초선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의 지도자가 중요한데 당의 지도자에 진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게 사람 지지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거기도 찬반 양론인데 그것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뭐 그럼 보통 연찬회 이런 거 참석하지 않는가요? 이번엔 이제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어요? 좀 설명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여의도 실종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차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던데. 아니, 그거는 뭐 자기 자기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 생각엔 여의도 실종 사건이다. 저는 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개념이 형성되는가 좀 지켜보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략을 잘못 짰는데 전략의 핵심이 뭐냐 이게 출박구어 설명이 필요한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당이 구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략을 짠 게 그런 기본 전략을 짠 게 저는 잘못됐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당이 구해지거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실제 지금 1심 끝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로서는 차명진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하는 입장이네요. 그거를 제가 무슨 언제 그 양반한테 무슨 월급 받았습니까? 호위하게. 혹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원칙에 맞지 않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이미 탄핵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책임을 졌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낼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당치 못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의롭지 못하고 전략 미스다. 그러면 그 시간에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야당의 역할은 뭐냐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무슨 뭐 대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건 정치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여당을 공격하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현재 두 가지 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 민주주의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했지만 훼손되는 거 한두 가지만 시작해 보시죠.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무시로 사실은 어떤 법적인 절차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 폐기를 했다고요? 원전 폐기라든가. 그러니까 불법 폐기를 했다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어떤 뭐 결정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 왼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지금 퍼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격을 해서 실제 보면
사드 현장에도 가고 네. 또 중국에도 항의하러 가고 네, 일단 그죠? 거기까지 하시고. 고리 원전에도 가고 이런 좀 적극적인 대역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런 건 안 하고 네. 뭐 박근혜를 축당하느니 마느니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제 이거 소위 궤도 이탈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 존재감이 안 보인 거고 이것이 여의도 실정의 두 번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너무 길게 또 하시기는 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차명진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또 그게 원당치 못하다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견해 같습니다. 지금 아까 뭐 출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출당 관련해서 이런 면이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이종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에서 핵심 친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친박 팔적이라는 표현까지 구체해가지고요. 이게 정리가 된다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통합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먼저 그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그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 같은데. 근데 그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정당을 갖다가 품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직전에 집권 여당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저런 대안 같은 것들을 제시를 갖다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같으냐?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야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 집권 여당을 갖다가 강하게 견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당에서 지금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유한국당은 판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존의 판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휩쓸려가지고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정당을 내가 큰 형이니까 너 동생이니까 그 보수의 기치 아래 들어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지금 여당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지하지 않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여당을 갖다가 걱정을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갖다가 걱정을 하면서 야당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게 균형을 갖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걱정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통합 관련으로 합당 통합 이런 걸 넘어가 버렸는데 좀 관련 얘기를 잠깐만 정리하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하죠. 아까 이미 지금 출당과 이런 문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상 축이 돼 왔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 대표도 일단 박 대통령 문제를 3심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 출당에다가 이른바 친박 팔적을 창설한다면 합당할 수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수석 이종구 의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종구 의원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던 분입니다. 당사자인 팔적으로 규정된 분들은 정말 들으면 아주 불쾌하겠습니다만은 서청원, 최경환, 홍문정, 윤상현, 김진태 여기에다가 몇몇 또 두 분들 들어있죠. 이장우 의원 들어있고 이정현 의원은 이미 무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조원진 의원도 지금 밖에 다른 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합당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당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인 모임을 출범시켰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교류를 많이 하면은 상대적으로 합당에 좀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혜훈 지금 대표, 새로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데 통합 귓등으로라도 듣지 말라.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단 말은 그냥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지 않는 척 지나치는 말이라도 듣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하태경 의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쪼개졌던 헤어졌던 이혼했던 정당 세력하고 다시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러 있으면 조금 더 보고요. 얘기를 나누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출당이 확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출당이 지금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계속 그냥 제스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통합이나 연대의 논의를 하는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 대표는 정치공학적인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출당 제스처를 통해 보수 통합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얄팍한 공학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이미 누더기가 된 한국당 해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제 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갈 때 그 전제 조건이 대선 후에는 이 친박 청산을 제대로 자기가 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그 당시 후보였죠. 그렇게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합당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희는 당연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박 청산의 기준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가 청산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을 그때 바른정당이 이제 얘기한 것은 그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8적이라고 그래가지고 8명의 그 의원들의 출당 이것을 그때 조건을 제시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출당 대상으로 삼고 있는 8적 얘기는 인용을 했던 거니까 그때 인용한 거고요. 당사자는 듣기에 따라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정우 실장. 자, 이종구 의원이 누구죠? 바른정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마지막까지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에게 사퇴하라. 후보직 사퇴하라라고 한 며칠 남겨놓고도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른정당 내에는 지금 두 가지 기류가 있죠. 이해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유승민계라고 표현되는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를 옹호했던 그룹과 그렇지 않고 그 위에 비유승민계,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계와 나머지 의원들이 사실 결이 좀 다르다고 저는 여겨요. 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와 보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그다음에 친박 청산. 근데 어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 출당과 청산은 이미 올해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때는 친박계 의원들이 완전히 정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떻게 됐죠? 사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죠? 8적이라고 하는 분들 다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물론 두 분은 밖에 나가 계시지만 어찌됐든 그 이외의 친박 의원들도 사실은 저항을 하지 않아요. 결이 다르죠. 이거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뭘 뜻하느냐.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 의원들은 정계 은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빌려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였던 8인 그 8인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는 바른정당의 의원들 중에 합류할 의원들과 남을 의원들 그리고 친박계가 정리될 의원들 이렇게 해서 이 플랜이 이 청사진이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대체로 당이 그런 방향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이정우 실장이 해줬는데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해운 대표라든가 하태경 의원 등은 오히려 만약에 보수가 좀 더 개혁이 되려면은 자유한국당 자체가 해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지영 교수. 바로 거기 지금 그 바른정당의 고민이 지금 묻어나는 대목인데요. 사실 지금 저는 이종구 의원의 그런 발언을 듣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문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먹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출당문 들고 나왔을 때 결국 보수 야당끼리 통합을 위한 그런 그 하나의 포석이 아닐까라고 봤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보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 복당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명분을 줌으로써 올려는 사람들을 몇몇 빼오겠다는 일종의 바른정당 흔들기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이종구 의원의 그 발언에 의해서 거의 먹히고 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바른정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원 대표나 하태경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정당에 이종구 의원이 뭐 과연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당에 아마 상당한 후폭풍으로 밀어닥칠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바른정당이 처신을 하냐는 문제고 또 하나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무성 의원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라고 하는 정가빈 의원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그 지금 미래라는 토론 프로그램 그렇죠. 그 자체인데 뭐 그거는 저는 지금 뭐 당장에 이 그 세 사람 중심으로 지금 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대당 통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 세 사람이 아마 새로운 중도 보수의 지점에서 뭔가 원대한 목표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이합집산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결말을 갖고 오신가도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양당 간의 통합이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구심점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볼 소진이 있는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오늘날처럼 추락하는 데는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1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후에 미래를 향한 혁신이 될 것입니다. 서명진 전 의원 10초라도 꼭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지금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등을 통한 이렇게 무조건 한번 모여보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친박 청산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박이 뭐냐 친홍까지도 다 이제 청산하는 자유한국당이 좀 해체되는 정도 수준 가야지 통합된다. 라는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세 개 다 틀렸고요. 차명진 노선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 연대 전술을 쓰면서 그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친박도 지금 친홍이 많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칼로 물베기가 어려워요. 그럼 결국은 그 내년 6월 13일이죠.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정당의 재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그때 가서도 후보 전략 차원에서의 같이 결합했다가 끝나고 나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해석인데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재편 관련해서는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제3당으로 있는 현재 원내 제3당이죠. 국민의당의 행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요. 그건 조금 더 있다 보는데 일단 국민의당은 투표가 오늘까지 마감이 되나요? 대표 경선에서 내일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긴 하지만은 일단 당권 경쟁 지금 지도부를 뽑죠.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는데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여기는 조금 나중에 등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은 지금 화면에 안 나와 있네요. 경쟁 나와 있는데요.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당에서 흔히 말하는 지분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1차에서 단독으로 과반을 넘겨서 가능할지 아니면 1차에서 1등도 못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결선 투표까지 갔을 경우에는 수가 많은 다른 쪽이 같이 단일화했을 경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바로 최근에 대선 평가 보고서를 완성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대선 평가 보고서면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가 있는 상황인데 박주선 현 비대위원장이 새 지도부 선출 후에 공개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를 정동영 후보 등이 얘기하고 있는데 박수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대선 평가 보고서가 8월 초쯤에 나왔으면 공개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미 대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공개하는 건 그렇다 해서 넘겼다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이것은 조금 두고 봐. 다른 뭐 후보들도 뭐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박수선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당 지도부가 없을 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니까 내일 새 지도부가 나오면은 박수선 비대위원장 임무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3일간 맡아왔었는데 지금 바로 만 하루 두고 있는데 만 하루도 안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어느 정도 예측력이 있나 좀 들어보려고. 확인 좀 해볼까요? 전기한 대표 한번 예측 한번 해보세요. 대체로 당대표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바로 내일 오후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될 생각보다 것이다. 많은 득표율로. 지금 이제 천정배 정동영 후보가
설사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기도 늦었고 무엇보다도 이슈에서 안철수 후보를 넘어뜨릴 수 있는 뭔가의 쟁점을 만들지를 못했다. 그리고 국민들 관심이 없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기련한 의지로 나서니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상보다 이제 지금 현재 그 투표율도 높아지고 이런 이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국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인데 저는 바른정당과의 문제와 조금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들을 끌어가려는 그 에너지와 민주당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의지가 일정하게 작동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전 후보 간의 뭔가 새로운 연대 모색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만약 지방선거 전에 이 두 당이 결정적으로 통합을 한다거나 또는 연대를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민주당 쪽으로 이탈하는 사람은 이탈하는 대로 놔놓고 나머지 그 제3의 지대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주창했던 제3지대 새로운 보수의 모습, 안철수 후보가 주창했던 그런 제3지대의 패권정당에 맞서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 이런 것들까지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정당 재편 전망까지 같이 해줬는데요. 우선 전대의 전망에 관한 좀 다른 시각 있는 분 얘기 좀 들을까요? 다른 견해는 없습니까? 저는 뭐 시각이 비슷한데요. 시각 비슷하면은요. 자료 좀 더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죠. 대선 평가 보고서를 알 권리가 당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에 동의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이게 공개될 것 같은데 우리 천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현주 후보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두 분 동의하시는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당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즉각 공개하는 거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시겠죠. 본인은 찬성 반대 입장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본인의 분명히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본인의 의견은 그 권한은 없으신가요? 지도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미 여러 번 걸쳐서 답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참 어쩔 수가 없네요.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진정 아끼신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세게 들어주십시오. 당장은 아프겠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저 천정배 당대표와 함께 양날개가 돼서 승리를 향해 날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강현재 변호사 아십니까? 예. 네. 그 굉장히 촉망되는 국민의당의 재원이었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책도 쓰고 왜 탈당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탈당 언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탈당 원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 영입하신 인재가 정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후보께서 이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입한 인재를 잘 관리하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당 대표 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를 하게 되면 새로운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대선 평가의 목적과는 달리 후보자 간의 이해득실의 경선 운동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보니까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 내일까지 해서 93일간의 지금 비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끝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제보 조작 사건도 있고 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당 지지도에는 별로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은 상당히 역할은 좀 잘해왔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요, 초반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이 시점에서 당대표로 나서는 게 과연 원당하냐라는 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중간 넘어가면서 서울시장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철수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서울시장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면서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좀 그걸 보죠. 다른 당에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서울시장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날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다음 선거라는 것은 사실상 보궐선거든 뭐든 포함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되기 때문에요.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보죠. 서울시장 후보군 지금 아무래도 집권 여당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박원순 현 시장 거론이 되고 있고, 전에 한번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 때요, 2011년 11 보궐선거 때 당 소속 후보에다가 무소속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과 경선에서 밀렸던 박영선 의원, 또 우상호 전 원내대표, 민병두 서울시 소속의 의원, 신경민 의원,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자천 타천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나경원 의원, 지난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면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 초에도 했었죠. 하면서 올 초였습니다. 지난해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지난해 12월 9일 날에 지난해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응을 했군요. 한교안 전 총리 지금 이런저런 SNS 활동을 하면서 혹시 지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지금 전 후보 현재 당대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에서 이런저런 배경으로 서울시장 출마 권유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 서울시장 재선까지 됐다가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적인 좌절을 겪었던 오세훈 전 시장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거론이 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 술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는요, 수도권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기지사 또의 때에 따라서는 인천시장도 같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관련 얘기 조금 더 있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일단 김원옥 부장, 아까 안철수 지금 이제 당의 대표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관련 얘기 같이 이어서 포함해서 서울시장 후보 관련 얘기 해주시죠. 네, 일단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예. 이거는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청와대 야당 대표들과 회동을 할 때 대선 주자 당시 대선에서 1, 2, 3등 득표를 한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1, 2, 3등까지? 예. 과거에 1, 2등이 모인 적은 많이 있었죠. 예, 예 그렇죠. 과거에 이제 요번에 1, 2, 3등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YS, DJ 뭐 이런. 그렇죠. 예. 아주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는. 요번에 같은 홍준표 대표가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을 이제 안철수 대표가 21점 몇 %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은 높은데, 예. 그게 과연 1차 경선에서 끝나느냐, 결선까지 가느냐, 요것만 이제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예.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 아까 여기 그림에는 이제 후보가 10명 정도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자천, 타천으로, 심지어 차출론으로 거론된 사람까지 다 했더니 2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20명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는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화면 좀 보여주시죠. 여기보다 비중이 있는 사람이 거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살짝 거론하면은 일단은 현재는 분위기상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미애 대표도 거론되다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도 있고요. 예. 이재명 시장도 박원순 시장이 나오면 내가 나서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지사로 돌린 게 아니군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 예.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차출론도 가끔 나와요. 가끔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거론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 차출론도 또 있어요. 그다음 김용태 의원도 자천 타천 거론되고요. 그 자천이 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정의당에는 또 심상정 전 후보가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경기지사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홍준표 대표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0명 가까이 되는데 대선 주자급을 따졌더니 소위 잠룡을 따졌더니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참 차기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별들이 전쟁이 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는 출마 명분이 없다 하다가 요거로 화제가 옮겨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좀 뭔가 충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작팀 앞으로는 김광덕 부장이 했던 거 포함해서요 20명 가까이 된다니까 확대해서 해주시고요. 정 변호사 얘기 듣고 그다음에 세명진 의원 순서입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묘한 점이 있습니다. 묘한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있냐면은 서울시장이 기존에는 야당에서 시장을 갖다가 다 했거든요. 예컨대 DJ 때는 MB가 시장을 하셨었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은 MB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시장을 갖다가 했으니까 네. 사실 지금 몇 달 전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 몇 달만 최근에 그 몇 달만 서울시장과 그 여당 출신 서울시장이라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뭐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다른 그 야당에서 시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통계적으로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찾고 있는데요. 그 기존에 이렇게 쭉 그 이름이 그 거론됐던 분들 중에는 그렇게 신선하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은 없고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총리는 대선 후보로까지 보수 쪽에서 옹위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황교안 총리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 황교안 총리.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로 서울시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야당 출신들이 주로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한쪽 정당이 여야 간에 2번씩 대기하고 교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순 고건에다가 이명박, 오세훈 3번째 하려다가 투표해서 중간에 그만뒀던 케이스가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2번 하고 만약 한다면은 누가 되든 간에 3번쯤은 도전하는 차원인데 그런 통계 차원에서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장병진 전 의원 어떤 그림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우리가 저기 길 가다가 빵집 보면은 저녁 때 되면은 이 재고 처리하잖아요, 그죠? 뭘 말이 너무 셉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비유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그 비유하는 거를 그렇게 비판하시면 제가 만평을 못 그립니다. 아니, 저는 뭐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만평이라는 게 살짝 꼬집는 건데. 그걸 갖고 이렇게 꼭 무슨 무슨 시청자 감시단에서 하시듯이 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빵가게 보면은 이렇게 재고 좀 하루 좀 그날 좀 다 돼가는 거 이게 봉지당 1,000원씩 파는 거 있죠? 이렇게 묶어서 그런 거 봉지당 1,000원이요? 그런 것에 불과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번에 시장 후보로 나갈 그런 신제품들은 지금 박스에서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혹시 박스 좀 아세요? 박스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전투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은 제가 볼 때는 기력이 소진할 겁니다. 과거 YS나 DJ처럼 고정적인 자기 지지층이 있어서 기력을 소진 않고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은 그 역할로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번 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좀 어렵고 또 하나 왜 다음번 시장 후보를 제가 대권하고 연관시키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 끝납니다. 다음번 자치단체장 임기가 2022년 6월 끝납니다. 이게 또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둘 다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정의 지방자치전체장 선거에서 일정하게 활약을 하는 사람들. 일단 신제품 좀 소개해 주세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번 대권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대권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 이게 다 재고 처리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이제 다 거론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제가 모르시면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박스 안에 있는 거 아시면 빨리 얘기해 주시고. 박스에도 몇 명이 거론되긴 하네요. 제가 보니까 박스에도 몇 명이 있긴 있네요. 그죠? 있긴 있는데 상당히 재고품들이 많네. 자재훈 교수. 저는 사실 뭐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우리 그 헌정사상 상당히 주목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그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 부분에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만이라도 합의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같이 투표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물려 있고요. 그렇죠. 지방분권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고 아는 서울시장 권한 이상을
아마 사실상 거의 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상당한 부분을 이 지금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시장에 임하는 그런 뛰고 싶어하는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많이 지금 우리 김강득 부장 말씀하시는 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은 아마 지방분권으로 해서 강화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홍준표 대표의 이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보수 야권에서의 판시 자체가 상당히 경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의 한 99% 나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 현직 재선시장인 박원순 후보인데 박원순 후보가 아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요구받게 될 정치적 양보에 대한 그런 여러 공격 때문에 아마 이 당내 경선에서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까 봤던 차재원 교수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상대적인 후보 간의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이 있고요. 아까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했던 재고라고는 그렇겠지만 신제품에 대한 기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정무 실장. 두 가지만 사실 말씀드릴 게 뭐냐면 거기에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20명 중에 사실은 많은 수가 재보궐선거를 노릴 수도 있어요. 8석이나 되거든요. 이미 재보궐선거가 4월 달에 이 8석을 이루어진다면 지금 원외인 분들 중에 이 재보궐이냐 아니면 지방선거냐를 놓고 고심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20명 중에 상당 부분을 또 빼야 되고 두 번째는 개헌이라는 카드입니다. 이번 개헌이 지방선거에 함께 만약에 올려진다면 사실 개헌의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 4년중이제냐 아니면 분권형이냐 이것이 결정되면 또 거기서 이 상당 부분 또 이 개헌으로 말미암은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변수가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20명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리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예, 역시 좋은 지적 같습니다. 또 앞으로 돌아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여러 군데 예정이 돼 있고 일부 또 겨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로 봐야 된다. 참고로요, 예전에는 보궐선거가 1년에 4월, 10월 두 번 있었습니다만은,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1년에 한 번, 4월만 첫 주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달이 있을 경우에는 4월 선거를 6월로 미뤘어요. 6월에 같이 아마 통합해서. 그래서 함께 한다는 제가 아까 그래서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아마 서로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면 아마 통합해서 치르게 될 겁니다. 정기환 대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후보가 아마 관전 포인트를 하나 찍으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출마 여부와 선전 여부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죠. 현재 당세는 약하지만은 시장 선거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군요. 그렇죠.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의 선거의 특징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1년으로서 평가받는 시점에 지금과 같은 고공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하고는 환경이 조금은 다를 거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또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양보했던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양보냐 아니냐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양보든 선택이었던 이걸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이 평가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우리 정치에서 꼭 필요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의외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인데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출마가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들이 앞으로 다가올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 관련해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을 골고루 짚어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충분히 고려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초 정도 김관덕 부장 추가하겠다고요. 네, 그래서 내년 그럼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네, 누가 이기느냐.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은 그 두 가지로 결정돼 하나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을 할 거고 예. 그게 지지율이 내년에도 50% 이상이다 그러면 여당이 유리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야당이 아까 문 공조를 대통령 해가지고 지지율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요?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나 55%를 넘으면 일단 여당이 유리하다. 네, 그래 또 하나는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대결 구도가. 그래서 야당이 일여다야 구도로 치러지면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공조를 해가지고 네. 안철수 후보라든가 한 사람을 밀게 되면 네. 야당이 유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집권 보통 1년 차는 집권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됐고 집권 3년 차 이후는 야당이 유리했는데 네. 내년은 2년 차인데다가 2년이 채 안 되는 올해 5월에 치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변수가 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 그 무렵에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내지 55에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기세를 계속 밀고 갈 거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에서는 상당히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5.18 발표 명령 문건 첫 발견 진실을 밝혀질까 이런 제목인데요. 24일 날 5.18 기념재단에서 당시 문건을 광주에 3공세에서 했던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이제 풀어서 발표하자면은 20일 날 23시 밤 11시에 완전 무당한 폭도가 10,00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그렇게 문건에 나와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거는 5.18 기념재단이라는 광주 관련 단체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일 날 밤 11시 이때는 이때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 금남로에서 집단 조준 사격을 했던 이후에 시민군들이 무장을 한 것인데 이때 하루 전날 무장했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다. 이때는 시민들 중에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항했던 그런 것은 있었지만은 완전 무장했던 폭도라는 것은 오히려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문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3시 15분에 전교사에 소속된 군인들하고 전남대 조든 병력에 대해서 실탄을 전부 공급을 하고 1인당 20발 하면서 발포 명령을 하달했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당시에 발포 명령을 했던 조직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그 3공수 여단의 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 있었고 바로 전두환 나중에 대통령이 됐던 계엄사령관의 바로 직접적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혹시 추가 자료 좀 있습니까? 네, 좀 보죠.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가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위권 행사에 불가피성을 당한 것에서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엄사령부 등의 발포 생정 발표 세림마 정도만 공수부대의 파견은 증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작전교육 참모인 김재명 소장이 알아서 파견한 것입니까? 몇 개 여단을 보낸다 하는 것은 제 결정을 맞습니다. 공수부대를 보낸다는 사실은 증인의 결정을 받았다. 받고 어느 여단을 보냈냐 하는 것은 참모와 부대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몇 개 여단을 언제 보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대개 어떠한 날짜에 보내라 하는까지 제가 지침을 줍니다.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집단으로 발포해서 집단으로 사망이 됐는데 그것이 보고 계통으로 보고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사전에 보고는 뭐 급하니까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증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낮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집단 발포해가지고 죽였는데 그것이 계엄사령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부서로 보고하는 데가 있으니까 보고가 안 올라온 거예요.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른바 골목 전두환의 골목 성명까지 나왔네요. 이번에 문건 발견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식적인 발표 관련해가지고는요, 현장에서 군인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기권 차원에서 했던 주장, 아니면은 지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작은 규모에서 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수 여단 차원에서의 문건이 했다는 것은 적어도 여단 차원의 지휘가 있었고, 여단의 지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이상에서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 문건에 나와 있는 20일, 23시에 만여 명에 달하는 완전 무장한 폭도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근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추가적인 정황들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훈 교수. 아무래도 지난번 그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법적 심판은 뭐 내려진 걸로 우리가 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그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발포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재론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역사적 심판의 차원에서라도 진상을 규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 문서를 제대로 검찰이 조사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군 기밀 문서에 대해서도 지금 철저한 조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라도 저는 이 역사의 심판의 법정에 이 진실의 규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환 의원. 저는 이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또는 책임을 합당하게 묻느냐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 기왕에 새로운 정언들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명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악용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국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야 합의해서 정부 산하에 우리 전에 있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처럼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놓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자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책임자 처벌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정치권이 이해득실 문제 이전에 사실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진 전 의원 짧게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국회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월호 조사 특위처럼 일정하게 사법적 조사권을 갖고 있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시의 발포 명령자 그리고 발포로 인한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명진 전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사 스페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처럼 보니까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데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